안녕하세요, 이길상입니다. 유럽인들은 처음에 왜 커피를 무서워했을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1571년 레판토해전에서 오스만 튀르키예가 패배한 것은 이슬람에 대한 유럽인들의 경계심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우볼프, 알피누스, 벨라, 델라 발레 등 유럽인들이 오스만 튀르키예 등 이슬람 지역을 여행하고 커피에 관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1570년대부터 1620년대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커피에 관한 기록을 남긴 유럽 기독교인 그 누구도 직접 커피를 마셨다, 맛이 어떠했다, 효능이 어떠했다는 얘기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거나 마셨지만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후자일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마녀 사냥 때문이었습니다. 마녀 사냥은 마녀로 지목된 사람을 재판한 후 마녀로 판정이 나면 무참하게 불에 태워 죽이고 재산을 나누는 악습이었습니다. 중세 후반에 마녀 사냥이 유행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 갈등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신교와 구교로 기독교가 분화를 하였고 오스만 제국의 성장으로 이슬람에 대한 경계심이 커집니다. 중세 1000년 이상 유럽을 지배하던 가톨릭의 권위가 흔들리고 추락하죠. 희생양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마녀는 바로 이런 종교적 불안을 극복하는 데 이용된 희생양이었습니다. 기득권을 지닌 의사나 성직자들의 불만이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경쟁자는 의학적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산파나 민간요법에 통달한 약용식물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술을 부린다는 구실로 마녀 사냥이 타겟이 되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의사와 신도를 잃은 성직자들이 주로 신고를 했습니다. 중세 후반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인류를 괴롭힌 흑사병, 17세기 이상기후, 이른바 소빙하기의 출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대상도 필요했습니다. 마녀가 만들어져야 할 이유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녀 재판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마녀가 처형되면 마녀의 재산은 신고를 한 사람,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지역 교회에서 나누어 갔습니다. 가족은 없으나 재산이 많은 과부들이 마녀로 지목되어 희생되고 개인적 원한이나 불만으로 재판이 열린 배경입니다. 마녀 사냥의 대상이 여성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남성 피해자가 더 많기도 했습니다. 마녀 사냥이 극심했던 시기는 1570년에서 1630년까지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유럽에서 5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듯이 커피 소식이 유럽에 전해진 시기와 딱 겹칩니다. 마녀 사냥이 가장 유행했던 지역은 남독일과 북이탈리아 지방이고 커피 이야기를 글로 전한 사람들도 대부분 이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커피를 글로 소개한 사람 대부분이 마녀 사냥의 주요 대상이었던 식물 전문가들이었다는 것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들은 약재 구입을 위해 이슬람 세계를 여행하던 중 당시 유행하던 커피를 보았고 제 생각으로는 대부분 마셔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셨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주변에 마셔보라고 직접 권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이 음료를 이런저런 이유로 마신다더라 라는 식으로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표현했습니다. 마녀 사냥의 대상으로 지목받을 것이 두려워서였습니다. 만일 이교도 음료, 커피를 함께 마셔보니 이런저런 효능이 있다고 말했으면 누군가가 신고를 했을 것이고 바로 잡혀갔을 겁니다. 두려운 일이었죠. 결국 이들 초기 유럽인 여행자들은 커피를 마셨지만 마셨다는 기록을 남기지 못했고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시라고 권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음료를 만드는 식물 열매, 커피 생두나 원두를 직접 소지하고 가져가는 위험한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마셨다는 기록을 남긴 최초의 유럽인은 누구였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잉글랜드인으로 베네치아 공화국의 파두아 대학에서 유학하였던 윌리엄 하비가 최초의 인물입니다. 하비는 1602년 24세에 파두아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후 1628년에 혈액순환론을 발표하여 유명해지죠.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비는 혈액순환설 발표 한 해 전인 1927년에 런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비의 형제 중 무역을 하는 형제 엘리아브가 있었고 그로부터 커피를 받았죠. 이렇게 구한 커피를 실험실용 용기에 넣은 후 코페아 아라비카라고 붙여놓고 제자들과 마치 실험하듯이 아끼며 커피를 끓여 마셨습니다. 하비와 동시대를 살았던 작가 존 오브리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비의 제자 에드워드 포코케는 이른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폐병, 안구건조증, 수종, 통풍, 교열병의 치료, 그리고 천연두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당시 커피는 의사들에 의해 만병통치약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하비는 1657년에 사망하였는데 재산은 가족들에게 남겼지만 가장 아끼던 56파운드의 커피와 커피포트는 자신의 동료 의사들에게 남겼습니다. 당시 런던의 많은 의사들이 커피를 치료약으로 처방하고 있었습니다. 하비와 같은 시대 사람 존 에블린은 1637년에 옥스퍼드에서 커피 마시는 풍경을 처음 목격했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에블린이 본 사람은 잉글랜드인이 아니라 나다니엘 코노피오스라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잉글랜드 사람들이 커피 마신 기록을 가장 먼저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잉글랜드가 당시 유럽에서 마녀 사냥이 가장 적었던 대표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커피를 좋아했던 하비가 당시 영국 국왕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최측근이었고 몇 차례 있었던 마녀 재판의 재판관이었습니다. 커피 이야기를 해도 위험하지 않을 수 있었죠. 기록은 잉글랜드 사람들이 남겼지만 커피를 처음 마신 유럽인은 아마도 베네치아 공화국 사람이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하비가 유학한 것도 베네치아였고 커피에 관한 기록을 남긴 사람들 대부분이 베네치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록이 없을 뿐입니다. 정리해보면 커피가 유럽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마녀 사냥이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신비의 음료 커피를 알게 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거의 60년 정도 커피가 유럽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마녀 사냥에 걸려들 공포감 때문이었습니다. 마녀 사냥이 주춤해진 17세기 중엽이 되자 커피가 향신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품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항구 여기저기 커피가 등장하고 도시마다 카페가 나타납니다. 드디어 유럽의 모든 도시에서 커피 향기가 넘치기 시작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공유,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